교수님들 잠깐 쉬셨죠? 이제 뒤에 남아있는 거 마저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출판 특강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 진로 설계 방법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로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음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AI 사용 습관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의 내용을 조금 실어봤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게 이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과도한 AI 의존의 위험성.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요즘에 성인들도 어떤가요? 제가 종종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AI 사용하는 성인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세상이가 이렇게 다 해주면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해줘서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니 뭐 그냥 툭툭 이야기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로 우리가 AI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청소년에게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학생들이 과도한 AI 의존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그들은 그냥 AI가 다 해주고 숙제도 다 해주고 그 AI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 뽑아서 해가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수행평가도 AI에게 의존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창의성이라든지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들이 자꾸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실제 현실 속에서 실천상으로 AI에 대한 사용 시간 관리입니다. 어, 좀 전에 제가 앞 시간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학생들이 중독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쓰느냐면 학생들의 중독을 예방을 하려면 중독이 중독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때 중독을 주는 가장 좋은 그 환경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같은 시간대에 같은 환경에서 게임을 하는 거. 이게 학생들이 그 게임 중독을 가져오는 좋은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학생들에게 뭐 이거 하고 나면 게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조건을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내걸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뇌는 그 과제를 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고 어디에 목표가 있느냐 하면 이걸 빨리 해치우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것에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계속 우리 학생들의 뇌가 이걸 빨리 끝내고 그 게임을 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과제 끝나고 나면 자기 공부방에서 게임 몇 시쯤 되면 게임한다. 이렇게 이제 습관이 되니 그게 곧 중독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장 주범이 누구였느냐 하면 부모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또 시작하면 그것도 그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였느냐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뭘 봅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켰는데 우선 쇼핑을 한 바퀴 쑥 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러다가 보면 30분, 1시간 금방 지나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딱 생각해 보면 다만 이 도구가 그때는 게임이나 인터넷이었느냐 일 뿐이지 지금은 AI 도구라는 것들로 이게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 학생들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학교 가면 폰을 반납한다든지 그리고 집도 가면 다 같이 가족이 어떻습니까?
거의 휴대폰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예 휴대폰에서 해방되는 시간, 즉 가족의 모두 휴대폰을 어느 강중에 담아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는 가족 모두가 각자 할 일을 하고 휴대폰에서 이제 독립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어떤 실천을 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AI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면 한 것들을 수정을 하기도 하지만 특히 또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되는 수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사용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정말로 일치 적는 것처럼 잘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웰빙의 개념이라는 걸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AI와 인간관계의 균형, 즉 어떠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도 어떻습니까? AI 해주는 부분과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적절히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즉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옆에서 이렇게 그냥 아주 중요한 역할은 인간이 하고 그리고 옆에서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즉 비서가 해야 되는 일은 AI가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AI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균형 있는 어떤 지도, 이런 사용 습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 주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학습에서 뿐만이 아니고 교과 과목의 학습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AI가 교과목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의 한 부분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재미있는 어떤 사회 보면 어떻습니까? AI 도구라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냥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재미있어서 거기 있다 보면 내가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가지고 게임 열심히 하다가 프로게이머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을 정말로 그렇게 되는 학생들은 몇 명인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너도 게임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너 꿈이 뭔데? 하고 물어보면 프로게이머 그렇게 요즘은 조금 줄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러는데 이 AI 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학과 공부를 해가면서 AI한테 끌려갈 게 아니고 재미 즐거움으로 끌려갈 게 아니고 그 도구의 좋은 방법을 내가 잘 사용하고 나의 학습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즉,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웰빙의 개념,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딱 제목을 들었을 때 교수님들 그 생각이 좀 들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뭡니까? 웰빙 하면 우리, 그냥 일상보다 훨씬 좋은 의미, 고급스러운, 뭐, 그 인격적인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를 우리가 그냥 언어 웰빙의 개념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정리한 거를 잠깐 보면 디지털 웰빙은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예,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 이렇게 해놨죠. 계속 AI만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위에 정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청소년에게 디지털 웰빙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학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AI 기술은 학습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뭡니까? 이 뒤에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과도한 사용이나 무분별한 접근은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다. 옛날에 학생들에게 게임이 그렇게 게임 중독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듯이 AI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 즉 시간 추적 앱을 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활 전반에 걸친 균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습, 여가, 운동, 수면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AI는 이러한 균형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그 AI를 잘 사용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좋은 도구, 즉, 웰빙적인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부정적인 결과를 청소년들에게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얘들을 이 AI 도구가 정말로 디지털 웰빙의 개념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그 책 속에 조금 자세하게 서술을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청소년이 스스로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가감히 조정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어떻습니까? AI 시대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청소년을 위한 AI 학습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AI 학습 플랫폼이 많이 있죠. 주로 학생들이 이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즉, AI 학습 플랫폼을요. 이게 이제 그 AI를 사용하는 도구 중에 대표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AI 관련 동아리 프로젝트 참여. 예,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딩과 AI 기초 지식 습득.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 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AI 관련 자격증과 인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내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과 실력을 갖추었다 해도 물론 뭐 대회나 이런 거 나가서 또 그 결과로 나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자격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가 이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기초적인 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AI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젠스 파커 그리고 뭐 챗GPT 이런 것들 같이 해보니 지금 현재는 AIC라는 이게 조금 이렇게 뭡니까 좀 공이 인정을 해준다 해야 됩니까? 야 여기 있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인 민간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고 있답니다. 즉 청소년 응시 가능 단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른들도 이 과정을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민간 자격증이 많이 있죠. 각각 무슨 협회나 단체에서 만드는 자격증들요. 뭐 이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성인들도 많이 있죠. 저도 여기에서 이런 자격증을 따면서 같이 AI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청소년들도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성인 자격증도 제가 청소년 자격증 하면서 성인 자격증도 참고로 제가 여기 한번 실어는 봤습니다. 자,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 청소년들이 애 말고도 학교 공부도 해야 될 관련이 너무 많은데 이런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의 필요성이나 그, 그, 그 취득했을 때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진로 탐색의 길잡이가 되고 취득 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 대입 자기소개서, 뭐 포트폴리오 이력서 등에 기재하죠.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즉 뭐냐면 이런 자격증이 자격증 그 부모가 뭐 대단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 이 학생이 이렇게 이런 공부를 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동안 학생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자격증을 목표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케어를 하게 되겠죠. 자기 주도 학습 태도에도 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통해서 대표적인 지금은 AI라는 그 자격증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컴퓨터 관련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학생들 뭐 워드 자격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낼 때, 뭐 대학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한 자격증을 기반으로 어떻습니까? 동아리 활동, 대외 프로젝트, 인턴십 등에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자격증이 예를 들면 어떤 강의를 할 때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해서 기본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 또는 뭐 영상 강의를 하려고 하면 자격증은 기본이고 그 영상을 어느 뭐 어떤 대회에서 영상의 상을 받은 게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아,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즉, 능력을 객관적으로 그걸 통해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학청소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AI 관련 동아리 프로젝트 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격증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느냐. 즉, AI를 깊이 이해하고 실무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혼자만의 학습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경험이 필수입니다. 우리 영상 어른들도 영상 만들 때 혼자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대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협력해서 영상을 만드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그 디지털 융합교육원에서도 정말로 잘하는 몇몇 교수님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더니 혼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상 만든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협업하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겠죠. AI 기술뿐만이 아니고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아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런 동아리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어떤 AI 관련 자격증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도 앞에서 리더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리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좀 전에 살펴본 그런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 청소년들이 AI 관련 자격증을 따놓으면 도움은 많이 되겠다. 현재 이제 지금 AI가 뭐 시작되는 시기니까 그렇지 아마 앞으로 그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 청소년 자격증들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AI 관련 동아리와 프로젝트 참여는 실습 능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워주는 강력한 학습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고 다양한 배경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즉, 어떻습니까? 학생이, 어느 A라는 학생이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사람이 모든 곳에 가면 아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나보다 실력이 좀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것들을 키워가는 게 청소년기에 해야 되는 활동들일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나 프로젝트에 AI 관련해서도 많이 참석하는 게 참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뭡니까 자격증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격증 이전에 그 얘기 했었죠. 코딩 공부를 기초적인 것들을 청소년기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려면 그런 것들도 공부하려면 사실은 이 수학적인 문제 해결 영역도 꽤나 필요하거든요.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 역시 학과 공부와 아주 별개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들여다보고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런 동아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AI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뭐 조직해도 되죠. 뜻이 같이 맞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사가 앞장서거나 학생들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런 방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또 그런 모임이나 동아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부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A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어떤 대회에 뭐 뭘 만들어서 뭐 한번 응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해보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 저도 영상을 좀 잘 만들고 싶은 이런 그 바람 때문에 영상을 만들다 보면 그 하나를 만들고 보면 그 하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제가 영상 기술이 많이 성장한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더불어서 집중력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협업을 하다 보면 팀워크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현실에서만 살 수 없죠. 이 물리적인 현실에서만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물리적인 현실과 가상의 인터넷 세상과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에서 뭐 저기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요. 멘토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가 지금 이제 AI 공부를 조금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니 멘토링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이 멘토가 되어주고 또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후배들이 나중에 지금은 그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겠지. 이렇게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나누어서 성장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도 있으면 학생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역할 분담과 협업 기술 훈련도 필수입니다. 기록과 공유를 습관화해야 된다. 예, 이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얘를 챗GPT로 만들었다. 어디에서 정보를 가지고 왔다. 어, 그, 이제는 아마 옛날에는 주로 논문을 쓸 때 이런 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 출처를 밝히고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적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혼자서 책을 적는다고 해도 그 책 속에 100% 본인만의 생각이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은 누구의 무슨 책에서 나왔다 하는 출처를 밝힙니다. 그런 것처럼 AI도 이제는 이게 어떤 우리가 출처를 밝히는 걸 습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청소년기부터 잘 배워서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기록을 잘 해놓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뭐 AI에 관한 것도 학생들이 일반 학과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A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리 프로젝트 참여는 청소년에게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책임감을 심어준다. 어떻습니까? 동아리에서 장기적으로 참 이 활동을 잘하는 학생들 보면 그 학생들은 100% 책임감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청소년기는 모든 게 학습과 또는 어떤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시기 아닙니까? 자아가 만들어가는 시기,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팀원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제가 책 속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AI 기초 지식 습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아마 교수님들도 우리도 이 성인들도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 AI를 제대로 이용하고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옛날에는 그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만 있었는데 요즘은 반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코딩을 하니 어떤 AI 영상 만들 때도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 이야기 그 뒤에서 학생들이 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초는 바로 코딩 AI의 기본 개념이다. 코딩은 AI를 구현하는 뭡니까? 언어이자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AI 기초 지식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이제 수학적인 원리도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학습하면 AI 기술을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뭡니까? 우리가 이 AI 툴을 소비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이제 이 AI 툴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창의적이고 수동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걸음이 어디냐면 코딩과 기초 지식을 습득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지식이 조금씩 그 축적이 될 때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코딩과 AI 기초 지식을 충분히 익힌 청소년은 더 이상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AI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창작자가 된다. 이 기반은 앞으로의 고급 AI 학습이나 산업 현장 실습, 창업 등 다양한 진로에서 강력한 뭐가 되겠습니까?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책에 보면 페이지 61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거보다 책 속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제 제가 그냥 그 우리 출판 기념 특강으로 그 교수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책은 그 교보문고에서 전자책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POD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교수님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AI는 제2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청소년이나 성인, 뭐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저는 요즘 AI 공부를 하면서 AI는 정말로 제2의 언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AI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 사용한 결과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주어서 그들이 이 AI를 정말로 지혜롭게 사용해서 도구가 아닌 자기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끌려가는 청소년이 아니고 이 AI를 잘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청소년 AI 리터러시란 이라는 책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책을 만들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네요. 네, 책을 집필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 그 강의는 출판 특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교수님이 있으면 채팅창에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습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어서 거의 제가 그냥 책 이야기로 일방적으로 우리 강의가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딱히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채팅창에 안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 출판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우리 그 디지털 융합교육원 최재용 원장님께도 감사하고요. 도원 출판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AI 리터러시 강사협회가 정말로 성인 뭐 리터러시는 물론이고 청소년 AI 리터러시를 잘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줘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